안녕하세요. 지옥 문 앞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늘 다사다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정말 요지경이네 라고 감탄만 했었는데 제가 그 요지경이다 못해 저 지경인 사건을 겪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를 정도로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는데 그나마 남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부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이 회복됐기에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거의 황천길을 건널 뻔하다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손까지 붙잡고 함께 뛰쳐나온 서로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던 27일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인데 주로 홈쇼핑이나 카탈로그에 실리는 사진 모델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훤칠하게 키가 크셔서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키가 아주 컸거든요. 나중에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 홍보 입간판이나 전단지 모델도 했었죠. 제가 30 초반이었을 때 하루는 잡지 촬영이 끝나고 같이 작업을 한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됐어요. 모델들하고 촬영팀하고 편집자들 몇 명에서 스튜디오 근처 호프집에 가서 한 잔 걸치기로 했죠. 그리고 2차로 자리를 옮겼는데 촬영팀 중 한 사람이 친구가 하는 이자카야가 있다고 거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가면 서비스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아서 갔죠. 근데 도착한 이자카야에 초대된 건 저희 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촬영팀 스텝의 친구라는 사장님의 지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촬영팀 스텝을 기준으로 그 지인 무리와 저희 팀이 거의 합석을 하듯이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됐죠. 다들 술이 들어가서 모르는 사이여도 어색해하지 않고 잘 떠들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문제의 인물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남편은 지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제 앞에 물이나 먼저 나온 음식, 수저와 앞접시를 세팅해 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고 얼굴을 보는데 술이 들어가서 더 그랬나 봐요. 굉장히 제 이상형과 가까운 외모인 거예요. 저는 안경이 잘 어울리는 지적인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때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이 무척 잘 어울렸거든요. 저희 때문에 너무 시끄럽죠. 이 자식들이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2차로 왔는데요. 뭘? 근데 키가 크시네요. 혹시 창수랑 같이 일하는 모델이세요? 네, 맞아요. 창수 씨하고는 동창이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동네 친구예요. 저는 방서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살아온 인생부터 가족 얘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까지 구구절절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많이 취했구나 하고 듣기만 했죠. 스타일도 그렇고 처음 느낀 인상도 나쁘지 않아 연락처를 물어보는 걸 거절하지 않았고요. 근데 다음날 만난 촬영 스텝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그날 온 지인의 친구라고 본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때는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에 취하기도 했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적당히 둘러댔을 수도 있지 하고요. 그 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약속을 잡고 한번 가볍게 만나서 식사를 했었어요. 분명 성격도 나쁘지 않고 외모도 정말 제 스타일인데 참 얼굴을 보면 볼수록 넘을 수 없는 산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날티였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보이는 양아치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거기 직원분들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렇게 정이 떨어지거든요. 남편은 무례하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딘지 조마조마할 정도로 가볍게 행동을 하더군요. 한 번은 식당에 갔었는데 거의 어머니 뻘 되는 이모님에게 틱틱 반말을 하는 겁니다. 이모,
여기 병뚜껑 있어요? 거기 숟가락통 옆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지. 그럼 빨리 갖다 드릴게요. 응. 앞치마도. 본인은 친근하게 너스레를 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엔 그냥 예의 없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고 똑바로 존댓말 좀 쓰라고 했더니 심각성을 전혀 모르겠는지 오히려 제가 예민하고 빡빡한 것처럼 반박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술집에 재떨이용으로 놓은 그릇에 침을 뱉거나 길가에 아무렇지 않게 빨대가 들어있던 작은 비닐을 버리는 것 등등 정말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마음을 먹었네요. 본인은 그저 사소하다고 넘기는 단점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끝을 내자고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하는 바꿔줬으면 하는 점들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은 만나지 말자고 말이죠. 서진 씨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엄청난 민폐들이고 예의 없어 보여. 저번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길 한번 잘못 든 걸로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냈잖아. 아니, 지연아. 그건 일부러 길 돌아가는 게 보여서 그런 거고. 기사님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계속 뭐라 했잖아. 내가 옆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창피했는지 알아? 앞으로 택시기사분들이나 식당 카페 같은 데서 마주치는 직원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 그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꽁초도 길가에 툭툭 버리고 침 뱉는 거. 그런 습관들 안 고치면 나 이제 앞으로 서진 씨 못 만나? 나는 나랑 예의범절이나 도덕적 잣대가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제가 너무 예민하고 과도한 걸 요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만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이거 딱 하나는 걸리지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생각했다가 아프게 헤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남자는 정말 다 좋았는데 심각한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게 다 좋으니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안 본 척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살 집부터 결혼식 날 제가 입는 드레스와 청첩장 디자인, 심지어는 나중에 제가 아이를 얼마 낳는지까지 모두 컨트롤해야만 했고, 남자는 그런 어머니 말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죠. 제가 이거 딱 하나만 단점이라고 저를 속이다가 정신 차리고 파혼을 했었네요. 그래서 더 진지한 만남이 필요하다면 나와 맞지 않는 단점이 보였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회피하지 않고 맞지 않을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저 얘기를 꺼냈을 때도 어느 정도 헤어질 각오를 하고 꺼낸 얘기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바로 완벽하게 바뀌겠다고 약속은 못해. 근데 나한테 딱 3달, 아니 1달만 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아버지 일만 돕느라 사회생활을 너무 가볍게만 본 것 같아. 나한테 기회만 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변할게. 약속해. 그 후로 정말 남편은 제게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담배꽁초는 수거 용도의 담뱃갑을 사서 피우고 버릴 곳이 없으면 그 갑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고, 식당 직원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사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믿음을 갖고 진지한 만남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하는 1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본인의 안 좋은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던데 어떤 사람은 아내 부속품을 갈아낼 수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할 정도로 변한 모습에 감동도 하고 또 신뢰가 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완전히 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망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태초부터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죠.
남편은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도 마땅히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남편에게는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는데 50억짜리 건물 하나와 아파트 2채를 가진 부동산계의 큰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건물주이고 또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배우고 있다는데 솔직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본인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내 며느리 되면 내가 평생 집 걱정,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마. 지연아, 송파랑 광진구 어디가 더 좋으냐? 내가 거기 아파트가 하나씩 있는데 결혼 선물로 주려고 그래. 믿겨지시나요? 무슨 밥 한 끼 산다는 것보다 더 흔쾌하게 집을 주신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얼떨떨했어요. 저도 꽤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집안은 역시 부동산 부자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쾌한 모습도 돈에서 오는 여유인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만큼 첫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지연 양은 종교 믿는 거 있어요? 아니요, 따로 믿는 건 없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는 가족들이 다 크리스천이거든. 근데 내가 우리 둘째도 첫째만큼 결혼 잘해서 착하고 똘똘한 아가씨 만나라고 기도한 보람이 있었네. 우리 지현 양같이 참한 아가씨가 우리 식구가 된다고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지현 양 목까지 기도 많이 할게요. 지현 양 우리 집 가족 된 다음에 더욱더 행복해지라고. 정말 다정하지 않나요? 누구든 이 말을 처음 시댁에 간 날 시어머니 될 분께 들었다면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치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만난 후에 종종 제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 둘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얼른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따라 나갔죠. 몇 번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만나 종종 식사를 했고 제게 예의를 차려 존댓말을 써주시던 시어머니도 제가 어느새 편해지셨는지 자연스럽게 말을 놓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둘이서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초반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맛있지? 저번에 친구하고 와보고 한 번 더 와보고 싶은데 집에 이런 데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연이 네 시아버지는 양념 빨간 거 아니면 입에도 안 대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음식은 자고로 한식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나이 때 양반들은 다 그런가 보네.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연이 아버지께서 골프 연습장 하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꽤 큰 거. 그거 시작할 때 돈 꽤나 들었을 텐데 사돈 어른께서 수완이 좋으셨나 봐. 네,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래, 그러셨겠지. 그럼 부모님께서 어느 동에 사신다고 했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는 안 묻던 질문을 시작하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지역을 듣자마자 아파트 브랜드는 몇 평? 자가니? 언제부터 거기 사신 거야? 거기 땅값이 꽤 올랐을 텐데 일찍 잘 사셨다라는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또 제게 남동생이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했고 남동생은 결혼을 했는지 성격은 어떤지 궁금해하시기 시작했죠. 그래, 사돈들 사이에 궁금하시겠지 싶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에서는 적당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동생이랑 나중에 부모님 재산 어떻게 할지 말해본 적은 있고. 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우리 집도 자식이 둘이잖니. 애들 아빠가 줄 게 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벌써 나중에 재산 분배 어떻게 할지 다 말이 끝난 상태거든. 그래서 남의 집은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지. 아, 사돈어른 재산은 그럼 얼마나 되니?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한번 말해봐. 부모님 재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냥 지금 살고 계신 집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아무리 부모님 재산이라고 해도 그게 꼭 제 거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 입학하면서 바로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손 벌려본 적 없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모델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벌었고요. 그래서 더 부모님이 얼마 있는지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고요. 갑자기 저희 집 재산에 대해 눈에 보일 정도의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시어머니께 조금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어요. 시댁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에서 왜 사돈들 집안의 재산에 저리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하지 같은 수준의 집안인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네요. 결혼 전 제가 조금의 의아함을 느꼈던 건 이뿐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바로 상견례 날 만난 아주버님의 모습이었어요. 아직도 그날 아주버님을 처음 보고 받은 충격이 기억이 나네요. 금융권에서 일한다는 아주버님은 뭐랄까, 어깨 꽤나 쓰는 어둠의 세계에서 종사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키는 한 190 정도 됐는데 상결례를 한 식당 문에 거의 이마가 닿을 정도로 크고 몸집도 어마어마해서 그 커다란 문이 아주버님의 몸으로 꽉 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보시곤 눈이 동그래지실 정도였고요. 예전에 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형이 지금은 살이 붓기는 했지만 저게 거의 근육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 옆에 계신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얼굴이 더욱 강조가 됐는데요. 형님은 아주 아담한 체형에 청초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둘이 있으면 미녀와 야수가 연상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에 끌린다더니 저 정도로 극과 극으로 생긴 사람들이 결혼을 했구나 하고 감탄을 했네요. 그 극명한 모습에 놀란 것 빼고는 상견례 분위기도 좋기만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형님이 하는 카페 단골이 아주버님이었다고 해요. 매일 2번씩 와서 커피를 사 먹길래 커피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일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형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계속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를 먹으러 카페 출석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형님이 아주버님의 수뇌보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외에도 화기애애하고 좋은 덕담만 오고 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흥에 올라서 과음을 했던 것 빼곤 딱히 문제거리도 없었어요. 결혼 후에 바로 시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리모델링까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돈이 집까지 해주시는데 가만히 계실 수 없다고 결혼식 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완벽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걱정거리라고 하는 집도 단번에 생겼고, 좋은 시댁의 멋진 집, 그리고 그 집에 어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가전제품과 가구들로 싹 채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간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었죠. 남편은 결혼도 했으니 빨리 자리를 잡겠다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도 했고 일할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다 좋았는데 일을 배운다고 나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6일은 밖에 나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신혼초를 홀로 독수공방하는 기분이라서 신혼집에 들어가고 2주가 됐을 때 불만을 표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건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너처럼 편하게 돈 벌 얼굴이랑 몸매가 없어서 머리 굴려서 공부해야 돼. 아무리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해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있는 것도 불릴 줄 아는 거니까. 아유, 너는 나처럼 바쁘게 공부 안 해도 돼서 진짜 좋겠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만 취하면 쉽게 돈 버니까. 시작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그 나쁜 습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없어졌다고, 고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그 생각 없이 막말을 하는 습관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3주 동안은 남편의 거름망 없는 말들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남편의 친구와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술이 좀 들어간 남편의 친구가 장난삼아 시작한 말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저였습니다. 아, 서진이 이 자식. 공익 갔다 온 주제에 되게 잘난 척하네. 여보, 공익이었어? 몰랐네. 왜? 여보 운동도 잘하고 아픈 곳도 없잖아. 넌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뭐야?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쓰잘데기 없는 걸 궁금해하니까 짜증나서 그런다. 왜? 야, 너 계속 나 짜증나게 할 거면 그냥 먼저 집에 가라. 술맛 다 떨어지니까. 아니,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대체 어디서 기분이 나빠서 지 친구랑 그 부인 앞에서 저를 망신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술이 들어가서 괜히 이상한 부분에서 화를 낸 건지 싶다가도 술을 먹으면 그래도 되는 건지 싶어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대로 먼저 집에 와버렸어요. 몇 시간 후에 집에 와서 먼저 침대에 등 돌리고 누운 저에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앞으로 쓸데없는 궁금증 좀 줄이래요. 호기심이 개구리를 죽인다는데 괜한 거 물어보고 다니지 말라고요. 참나, 매번 저한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으면서 누가 더 예민한 건가요? 그 후로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7일. 제가 결혼을 한 지 27일이 되는 날, 그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충격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혀 예상 외의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정확히 생신날은 아니었지만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인다고 아예 그 주 주말에 시댁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전에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다른 식구들이 먼저 시댁에서 그날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서프라이즈로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찍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고 형님은 먼저 시댁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혼 후 오랜만에 보는 형님의 얼굴을 보고 순간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작고 하얀 형님의 얼굴, 정확하게 광대뼈 있는데 푸르스름한 멍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인사도 못하고 얼굴을 빤히 보니까 형님은 저와 마주친 눈을 돌리면서 얼굴을 숨기시더라고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형님,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한 번 뵈려고 했는데 그때 저 발음 맞히셨죠? 라고 일부러 더 발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응, 그냥 요새 좀 바빴어. 알바생 하나가 그만둬서. 라고 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웃는 얼굴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입이 살짝 찢어져 있는 걸 보고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형님의 얼굴에 난 커다란 상처를 모른 척하는 가족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뭐 때문에 그 상처가 난지 이미 아시는지 형님을 걱정한다거나 상처에 대한 언질조차 없으셨죠. 제가 형님이 다용도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에게 조용히 형님 얼굴이 어떻게 된지 아냐고 묻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가 원래 잘 다쳐. 일하면서 여기저기 데이고 넘어져서 상처가 없을 때가 없을걸?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도 저런 멍이 생겨? 누가 봐도 저 건 누구한테 맞은 것 같잖아. 형수님을 누가 때려? 너 설마 우리 형이 때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정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가서 물어보든가. 냉소적인 남편의 반응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형님 곁으로 가서 넌지시 상처에 대해 물어봤죠. 근데 형님은 정말 남편의 말대로 대답하시더군요. 일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을 부딪혔다고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니 제가 더 파고들 수 없었지만 제게 뒤돌아선 형님 뒷목에 난 또 다른 멍자국을 보니 제 속의 의문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나중에 늦게 아주버님이 오고 아버님이 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누구 하나 형님 얼굴에 난 상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형님은 찢어진 입이 아파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저는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음식을 작게 잘랐어요. 그리고 갈비찜에 있는 고기와 만두, 전병이나 월남쌈을 한 입 크기로 잘라 형님 앞에 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 9시가 넘어갔고 술을 먹던 가족들은 하나 둘 취해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머리 아프시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셨고 누구보다 빠르게 술을 마시던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술을 연거푸 퍼 마시던 남편과 아주버님도 10시가 지났을 때 둘 다 테이블 옆에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잠에 빠졌고요. 술을 안 마신 형님과 한두 잔만 먹은 저만 끝까지 남게 됐죠. 형님과 저는 천천히 먹은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핀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서 싱크대에 두고 남은 음식은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죠. 제가 테이블 옆에 있던 술병들을 모으고 형님은 행주로 테이블 위를 훔치고 있는데 말끔하게 닦인 테이블이 불현듯 다시 얼룩이 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형님이 흘리는 코피로 인해서 말이죠. 형님, 코피? 코피 나요? 제가 놀라서 얼른 TV 앞에 있는 휴지를 들어서 형님의 코를 막았어요. 근데 형님은 코피가 난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뭐랄까 굉장히 침착했어요. 제가 고기에 젖히지 말라고 하면서 턱을 받쳐주니 형님은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코점막이 약해서. 라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미처 보지 못한 팔등 위의 멍까지 보고 말았네요. 저는 형님의 코를 막기 위해 휴지를 찢어서 돌돌 말면서 바닥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아주버님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주버님의 주먹, 손등에 피딱지가 져 있는 상처를 말이죠. 그리고 그 상처가 형님의 얼굴과 목 그리고 몸에 든 멍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갑자기 터지는 코피와 가족들과 보낸 시간 내내 어딘지 주눅 들어 보이는 형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형님의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영문을 모르고 저를 따라오다가 제가 코피 때문에 물로 얼굴을 씻어야 한다고 말할 줄 아셨나 봐요. 이거 안 씻어도 돼. 동서가 바로 휴지 줘서 어디도 안 묻었고.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응? 뭐가? 얼굴이랑 몸에 든 멍하고 갑자기 코피가 터졌는데 너무 태연하잖아요, 지금. 그건 내가 원래 평소에도 코피가 잘 나서. 그니까 코피가 왜 평소에 잘 나는데요, 형님. 분명히 저랑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형님, 저랑 가족이잖아요. 네? 제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형님의 손을 잡으면서 한 번 더 눈을 맞추니 형님의 큰 눈에 삽시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후두둑하고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형님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 브레이크도 없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요. 동서,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그럼 제발 나처럼 되기 전에 이 집에서 도망가. 이 집안 사람들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형님의 입에서 폭로와 비슷한 말이 나오길 바란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뜬금없고 충격적인 폭탄 선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자 형님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애써 울음을 삼키고 제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 다 거짓말이야. 이 상처 동서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맞아. 이거 애아빠한테 맞은 거야. 나 속도 위반으로 우리 준영이 낳고 나서 바로 그 인간한테 두들겨 맞았어. 나 처음 때리면서 한 소리가 뭔 줄 알아? 지 새끼 낳기 전까지 기다리느라고 혼났대. 매번 나 쥐어받고 싶었는데 이제야 지 성질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웃으면서 사람을 패더라. 처음에는 집이 지저분하다고 패고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패고 나중에는 지가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팼어. 형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진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나 친정이나. 우리 엄마 심장이 안 좋으셔.
혹시나 딸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맞고 산다는 얘기 들으면 넘어가실까봐 말도 못하고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했지. 나 그 인간한테 맞고 처음으로 팔 부러진 날 말했어.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런 놈 부모가 얼마나 제정신이겠어? 내 팔 보고 그 정도 가지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 쓰겠냐고. 원래 암탉이 우는 소리는 시댁 담장을 넘으면 안 된대. 성경에서도 여자가 남자 말 안 들으면 매로 다스리라고 했다고 나도 참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고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돈 잘 벌고 건물주 아버지 있다는 배경에 그 거짓말들에 눈이 멀어서 내 발등 찍은 거야. 거짓말이요? 뭐가 거짓말이었는데요? 동서, 아버님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없어. 지금 여기도 월세야. 뭐라고요? 아니, 어떡해. 저희 살라고 아파트도 주셨는데요. 그거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떼서 확인했어? 소유주 이름은 확인했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 동서, 아버님 사기 전과만 5범이야. 5범. 애 아빠 성인 됐을 때까지 옥살이도 했었대. 그거면 다게? 서방님, 동서 남편도 아버지 닮아서 사기 전과로 교도소 들어갔다 온 거 알아? 뭐라 신음 소리 하나 못 냈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말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로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 하니까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서방님, 군대 공익으로 갔다 온 건 알지? 네, 알아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징역 1년 이상 살면 아무리 신체 능력에 아무런 문제 없고 정신에 문제가 없어도 공익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네요. 그 순간 공익으로 간 이유를 물었을 때 정색을 하고 묻지 말라고 개거품을 물던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형님은 그런 저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고 말을 이어갔죠. 이 집안 사람들 아예 한통속이야. 공범. 아버지가 사기쳐서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고 큰아들이 사채업자로 일하면서 돈 짜서 벌어오면 다른 가족들이 그거 쓰면서 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도와서 투자 사기 치다가 걸려서 감옥 갔다가 오고 그리고 가족 중 하나가 호구 하나 제대로 잡으면 그 호구 피 빨아먹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그 머저리 같은 호구가 바로 나야. 이 인간들 실체 알고 나서 나도 이혼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 근데 내가 변호사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내가 그 인간한테 맞고 입원했던 병원으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들이닥치더라. 나까짓 게 어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냐고 당장 초상 치르기 싫으면 조용히 살라고 협박하러 왔던 거야. 우리 엄마가 어디 살고 내 카페가 어딘지 아니까 이혼이라도 하면 평생 살기 싫게 만들어준다고 2번 다시 이혼 소리 꺼내지 말라고 협박했어. 고작 그런 입만 산 협박에 왜 아직까지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지? 근데 동서, 사람이 너무 많이 맞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더 이상 다른 행동을 할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더라. 내가 그래서 2년 동안 이 집안의 노예로 산 거야. 카페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 다 그 인간이랑 이 집 식구들한테 가져다 바쳤어. 인건비 아껴서 집에 돈 더 가져오라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자르고 혼자서 카페에서 12시간, 13시간씩 일하게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안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동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형님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앞에 휴대폰을 꺼내 뭔가 찾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거의 2년간 모아온 형님 노예 생활의 실체이자 이 집안 인간들의 실체이기도 했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아주버님에게 맞고 찍어서 기록한 상처들 사진들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심지어 제 남편까지 형님에게 보기만 해도 눈이 썩어갈 것 같은 폭언을 써가면서 돈을 보내라 종용하고 또 협박을 하는 문자 메시지들까지. 심지어 형님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맞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들에 지금까지 형님이 제게 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을 보고 머리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서방님이 직접 나를 때린 적은 없지만 그 인간도 똑같아, 지형이랑. 내가 눈앞에서 지형한테 맥주가 미지근하다고 맥주 캔으로 맞을 때 그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안주나 주워 먹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동서, 아직 이혼같이 힘든 절차 필요 없을 때 빨리 도망가. 동서 집 잘 산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지? 잘 구슬려서 골프 운영장 하는 사돈한테 돈 뜯어낼 거라고 이 갈고 있었다니까? 내가 정말 동서만 보면 내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 동서 이대로 가다간 나처럼 이 인간들한테 등골 다 뺏길 거라고. 그럼 형님은요? 형님도 이거 다 모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혼할 생각으로 2년 동안 다 모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우리 준영이 다시는 못 볼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증거만 모으고 있네.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나 이혼하면 우리 준영이 영영 못 보게 한다고 어디에 꽁꽁 숨겨서라도 나 못 만나게 하고 양육권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못 갖게 한다고 한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만일 나까지 없으면 우리 준영이 이런 인간들 손에 못 키우잖아. 손까지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처연한 얼굴로 말하는 형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형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형님도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형님과 함께 거실로 나갔어요. 그제야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한 인간들이 아직까지 거실의 대자로 뻗어서 곤히 자고 있는 게 보였죠. 미처 다 치우지 못한 맥주병을 들고 그대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뒤에서 형님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자다가 쏟아지는 맥주를 얼굴로 그대로 받아버린 남편은 물에 빠진 소리를 내면서 일어났어요. 어프? 이게 뭐야? 야, 일어났으면 바른 대로 말해. 지금 너랑 나랑 살고 있는 집, 아버님 명의로 된 자가야? 아니면 전세야? 아니면 월세야? 지금 이 집처럼. 뭐?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던 사람 얼굴에 술까지 뿌려가면서. 이 병으로 맞고 싶은 거 아니면 바른 대로 말하라고. 너 지금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집안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에 안방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소파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도 놀랐겠고 아주버님도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더군요. 저는 하나 둘 나타나는 가족사기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전과 오범에 당신도 그 짓 따라하다 옥살이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빨 털던 건물이나 아파트는 전부 다 거짓말해. 우리 사는 신혼집도 당신 아버지 명의 아니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야, 지연아, 너 지금 뭔 소리냐? 나한테 왜 건물이 없어? 지금 내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주제에? 그럼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가요? 가서 명의자 이름 확인했는데 아버님 이름 석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참나? 그래, 그 아파트가 내 명의는 아닌데 예전에 나한테 큰돈 빌려간 사람 거라 내가 담보 삼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건물은요? 그것도 어디 돈 빌려준 다음에 담보로 갖고 있는 거예요? 50억짜리 건물을 담보로 갖고 있으려면 대체 얼마를 빌려준 건지 궁금하네요. 당신 말 다 했어? 나중에 어쩌려고 이래? 어디서 뭘 듣고 이러는 건데? 어이 재수 씨, 혹시 저 여자한테 뭐 듣고 이러는 거야? 저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야, 네가 뭐라고 입을 놀렸길래 얘가 이 지랄이야? 술이 깬 아주버님은 갑자기 일어나서 위협적으로 형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형님 앞을 막아서면서 아주버님에게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어딜 다가와? 깡패 새끼가 눈이 돌아서 밖에서 하던 짓 그대로 집에서도 하네. 그리고 뭐? 지랄? 너야말로 지랄하지 마. 네가 뭔데 사람을 때려? 돈 없는 사람들한테 피 같은 이자 주먹 써가면서 받아 연명하는 주제에 네가 뭔데 사람을 샌드백 취급하면서 패냐고. 네 애미애비는 너 그렇게 가르쳤냐? 너보다 약한 사람 등쳐먹고 패면서 편하게 살라고 했어? 어머님, 아버님 말씀해보세요.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이 미친. 그래, 때려봐.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네 애비나 동생처럼 옥살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때려봐. 형님,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하세요. 빨리요. 야, 너 전화기 안 내려놔. 어딜 손을 뻗어. 야, 더 해봐라 더.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이랑 둘째 아들 옥바라지 했는데
이제 첫째 아들까지 감방 들어가면 벌써 세 번째 옥바라지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세요. 당신들 나 속인 거랑 형님한테 했던 짓들 다 죄값 치르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는 나랑 이혼할 것도 없이 그냥 파혼이다, 파혼. 내가 몇 년 동안 넣은 청약이 아까워서 혼인신고 늦게 하자고 한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너 같은 놈 집안이랑 더 더럽게 엮였을 거 아니야. 너 더 후회하기 싫으면 입 안 다물어? 뭘 안다고 조잘거려? 너희 집안이 둘도 없는 사기꾼 집안이었던 거 안다. 어떻게 가족이 한 통 속으로 여러 사람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살았냐? 부끄럽지도 않니?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려고 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부른 경찰이 온 거예요. 한동안 문을 열어준 애 만에 시댁 식구들과 실랑이를 했고 문을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하는 경찰의 목소리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형님의 얼굴과 휴대폰 안의 증거물들을 보이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착 지점 바로 앞까지 왔음에도 차마 용기를 못 내던 형님도 경찰 앞에서 고소할 의지를 밝혔고요. 당장 폭행을 한 증거가 명확하게 남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와 형님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남편은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참나 진짜 후회할 게 누군데. 형님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다 마치고 저도 참고 증인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함께 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장 저도 신혼집으로 가기 싫었고 형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그날 시댁에 오기 전에 애는 친정어머니께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함께 친정으로 갔고 그 새벽에 나타난 딸을 보고 놀라 잠에서 깬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급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에 황당해하시기도 하셨고 또 분개하셨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당장 결혼식 때 쓴 비용과 제가 시댁에서 집을 받는 대신 신혼집에 들인 혼수에 쓴 비용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기에 사기 결혼 고소는 할 수 없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기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아버지께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분께서 소속된 로펌에 형님과 함께 의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저는 결혼자금이나 혼수에 쓴 비용으로 민사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아주버님과 시댁에 보낸 흔적도 은행에 남아 있었고 받은 폭행의 흔적 또한 모두 기록한 상태라서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다 가능했어요. 형사고소는 이미 경찰에 접수를 한 상태여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 후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써서 집에 있던 혼수들을 모두 수거했어요. 인부들이 집에 갔을 때 한때 남편이라고 불렸던 인간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야, 너 뭐야? 사람을 보내? 너 진짜 집에 안 돌아올 거야? 그럼 내가 그 꼴을 다 보고도 계속 너랑 살 거라고 생각했니? 좋은 말 할 때 다시 와.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랑 형이랑 달라. 사기꾼 집에서 배운 게 사기밖에 없는 놈이 뭐 믿고 그렇게 당당할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야말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 예뻐서 가만히 둔 줄 알아? 뭐? 무슨 헛소리야? 너한테 사기당하고 치렀던 결혼식 그거 다 우리 부모님 돈으로 했잖아. 그때 쓴 비용 보상하라고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아. 지금 경찰 조사받는 네 형 다음 차례가 너일 수 있으니까. 네, 무리해서 거짓말을 했네요. 결혼 비용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순 없었지만 철거머리 하나 없애기 위해 날린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었는지 그 인간은 제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반년에 걸친 형님의 이혼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님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폭행죄로 징역을 받진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네요.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형님은 결혼 사기와 폭행으로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형님은 혼인신고도 했었고 사기당한 결혼에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해서 소송이 가능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안 간다고 좋아했을 텐데 바로 고소를 당했으니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몇 번 시어머니가 고소를 취하라고 형님이 하는 카페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대요. 나중에 따로 만난 형님에게 들었는데 와서 카페에 있던 화분을 차서 깨뜨리고 컵을 던져서 카운터 안에 있던 커피 머신기도 망가뜨려서 바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그 가족들 다 전과범된 거야. 범죄자 가족이라니 그 가족들 틈에 잠깐이라도 함께 있었다는 게 소름 끼쳐. 아직도 종종 연락 와. 고소 취하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협박도 안 하고 거의 울면서 빈다. 무슨 염치로 취하를 하라 말아야. 애초에 착하게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한테 해끼치면서 살지는 않았어야지.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는 그냥 이혼이라고 소문이 났어도 평생 호구 잡혀서 노예처럼 살 수도 있었다가 형님의 경고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그런 인간들은 아예 나중에 들킬 거라는 가능성조차 생각을 안 하고 한 마리의 불나방처럼 산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불타 사라지는 최후를 맞이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과는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이 한 민사소송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예전에 남편이고 시댁이었던 그쪽에서는 변호사 될 비용도 없어서 빚을 내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부르던 인간은 같이 일했던 촬영팀 스태프에게 건너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친구에게 돈 빌리고 튀어서 아예 잠적해버렸다고 거의 실종이 된 수준이래요. 야반도주라니 정말 가지가지 아닌가요?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 그 인간과 그 인간의 사기꾼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혹시 이 영상을 그 사기꾼들 한 명이라도 보게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전부 남 등쳐 먹으면서 살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신들이 등쳐먹은 그 업보가 전부 되돌아와서 당신들 가족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알고 평생에 걸쳐 사죄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 지은 죄의 무게를 좀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쪽 가족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내면서 먹고 산 인간들을 위한 자리가 지옥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낮은 온도의 지옥불에서 튀겨지고 싶다면 앞으로 죄짓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94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지금 제게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운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